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네, 철규님. 철규님의 이제 본업은 이제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나노 바나나라던가 뭐 클린 같이 뭐 영상 이미지 생성해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던데 네. 좀 이용해 보셨나요? 네, 많이 이용을 했고 실제로 작업 과정에서 이용을 하면 생산성이 확실히 높아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굉장히 급한 마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옛날에는 하나하나 스케치를 냈다면 요즘 그래도 AI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는데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하면서 야 이거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저도 그때 나노 바나나 2를 공개할 때 보니까 네. 스태프는 물론이고 배우도 없이 영화 감독 혼자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던 게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요. 네. 이 창작의 영역도 이렇게 이제 기술로 넘어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우리가 AI 얘기를 하면은 AI가 끝까지 침범하지 못할 영역이 예술과 창작의 영역일 것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AI가 가장 먼저 침투하고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가 사실 이미지, 창작, 예술 분야 이쪽이 지금 더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그 이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이 창작의 영역을 지금 AI가 침투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우리 창작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가 디자이너이신 김승기 박사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인간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은 무엇인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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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계, 예술계 그리고 산업계를 오가면서 저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디자이너 김승기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력이 좀 특이하시던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력이 정말 좀 특이합니다. 네. 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고요. 네. 그 이후에 네. 삼성전자에서 UX 디자이너로 입사를 해서 네.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예. 돌연 퇴사를 하고 아. 미디어 아티스트로 갑자기 변신을 해서 아예 예술계로. 네,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제로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예술 작품 활동을 네. 진행을 했고 네. 또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시를 하다가 네. 다시 또 돌연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3D AI 스타트업에 조인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아. 디렉터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AI 툴 디자인도 하고 네. 또 AI를 활용한 광고 컨텐츠 제작도 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또 돌연 퇴사를 하고 지금은 저만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안 믿겨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분야를 하셔갖고. 네. 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하셨는데 연구자라고 하셨잖아요. 박사학위도 하셨다 하고 연구자로서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네, 제가 연구에서는 여러 대의 모바일 기기를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멀티 디바이스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일자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링 모양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큰 디스플레이처럼 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 요소들이라던가 아.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이런 멀티 디바이스 연구를 했던 경험으로 삼성에서도 IoT 네. 경험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 네. 그게 가능하겠네요. 이제 삼성이 뭐 휴대폰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여러 그쵸. 곳에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그런 걸 하셨군요. 네, 연구자로서는 그런 멀티 디바이스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니까 미디어 아티스트로서도 이제 작업을 하셨던데 혹시 어떤 작업들을 좀 하셨을까요? 이 IoT 멀티 디바이스에서 갑자기 미디어 아트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네, 수도 네,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산업계에서 갑자기 이제 예술계로 네. 넘어가셨어요. 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대학원 중에서도 저희 연구실이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좀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과학관에 설치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던가 네. 제가 만들었던 멀티 디바이스 컨텐츠도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하지만 그걸로 만들어낸 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그 디스플레이를 크게 만들어서 네. 게임을 네. 하기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좀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들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좀 재미있게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할 때도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했었고요. 네.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로 활동을 했었는데 아토앤비츠라는 이름으로 네. 바이오 센서, VR, 뭐 오브제 그리고 네. 심지어 네. 사운드까지 활용을 해서
이완과 환기의 경험을 굉장히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주로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보니까 이제 뭐 기업에서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하셨는데 보니까 또 그 개인적으로 이 시장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브랜드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 삼성전자에 있을 때는 시장 제가 굉장히 많은 팀원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과 직접 호흡한다는 느낌을 얻긴 어려웠는데요. 그렇죠. 근데 스타트업에 있고 또 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시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호흡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어떤 브랜드를 하셨죠? 네. 네, 제 브랜드는 이제 3D 프린트로 오브제를 만들어가지고 네. 조형적인 걸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 판매도 하고 있고요. 네. 또 AI 스타트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쓸 수 있는 AI 툴 디자인도 하고 네. 이걸 통해서 제페토랑도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페토에서 이제 옷 같은 거 만드는 크리에이터분들이 네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AI 활용해가지고 아이템 만들 수 있는 이야. 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연구나 이렇게 예술 쪽에서는 시장하고 호흡하는 방식이 약간 편지를 쓰고 네. 이제 시장에서 그 편지에 대해 편지를 받고 답장을 네. 하는 느낌인데 네네.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제 브랜드를 하면서 느끼는 건 이거는 실시간 채팅 넘어서 그냥 통화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빡하게 막 이렇게 네, 움직이는. 굉장히 호흡이 빠르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거나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네. 좀 더 제가 속으로 깊이 파고들 시간이 충분한 느낌이라면 네.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는 굉장히 시장의 반응에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하면서 맞아요.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게 좀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브랜드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신생 브랜드를 새로 이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시작하게 된 계기나 좀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약간 대단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어떻게 브랜드를 혼자서 네. 안락한 회사를 떠나서 시작하게 진짜. 되셨나.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굉장한 막 이유와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60대 중후반에 제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제가 네. 어떤 모습이 되고 싶냐라고 네. 하면은 약간 도자기 있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작품을 계속 꾸준히 늙어서도 만들어내고 네. 사람들이 그걸 또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나만의 것을 좀 쌓아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도자기를 빚고 있진 않지만 네. 디지털 장인 같은 모습을 아. 꿈꾸면서 제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됐죠. 이게 아니야 하면서 막 이제 도자기를 깨는 그런 이미지로. 근데 실제로 3D 프린팅 할 때도 네. 맨날 버려요.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도자기 빚는 할아버지를. 야, 이게 뭐 지금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3D 프린팅과 또 뭐 미디어 아트 이런 것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세는 과거의 장인들이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또 크게 다르지도 않기도 한 그런 면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AI 그 스타트업에 있었을 때 네. 광고 컨텐츠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실제로 이제 납품하는 그 온라인으로 이제 마케팅 되는 광고 컨텐츠들 만드는데 네. 광고 이미지 광고 하나 만드는데 네. 저희가 이미지를 한 몇천 장씩 만들어서 하나 사용하고 한 그렇게- 장을 만들기 위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사실 굉장히 많은 AI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 한 장을 만들기 위해 막 몇천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다른 지금 브랜드를 하시면서도 아니면 또 연구 같은 걸 하시면서도 AI를 좀 아직은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네,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네. 일단은 제 브랜드 할 때는 브랜드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미지거든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이미지를 다 AI로 활용해서 만드는 거는 이제 거짓일 수 있지만 네. 이미지의 컨셉샷 이런 부분들은 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등장하지 않는 네. 이 브랜드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심상들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은 다 AI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지
이런 말이 라디오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눕기 딴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배경을 깔끔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것도 예전엔 다 손으로 했었으면 맞아요. 지금 클릭 한 번에 되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따가지고 만들어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리고 심지어 그림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아요. 표현해줘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죠. 아, 네, 저도 그렇군요. 이제 디자인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디자인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네. 생각보다 그냥 막노동이죠. 노력을 막 네. 써야 되거든요. 공수가 많이 들죠. 그렇죠. 품이 많이 드는 그런 네. 작업인데 사실 AI 나오면서 그런 품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리고 네.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갔고. 음. 근데 사실 AI를 활용하면서 그런 이제 감각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대체되는 거 아닐까? AI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고 AI의 이미지가 너무 잘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죠. 그런 감정이나 그런 거 안 느끼셨나요? 그런 감정은 항상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들 외에도 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강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보통 디자인학과, 제품 디자인, 네. 시각 디자인 학과에서 특강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학생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딱 말씀해 주셨던 도태에 대한 공포 아,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제 네. 나만의 장점을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러게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창작자로서 이렇게 AI 기술이 창작에서 점점 활약하면 활약할수록 네. 나만의 차별성은 무엇이지?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잘 그리는 능력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져갔을 때 그 이 면접관이라던가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거 AI로 그린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단순히 테크니컬한 어떤 이 기술이 아니라 이것을 무언가를 보는 신미한 안목 이런 게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을 하고 이럴 네.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디렉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일종의 이제 큐레이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큐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러게요. 하던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범주를 확장하는 거죠. 예전에는 컨텐츠를 큐레이션하는 네. 네. 안목이 중요하다라고 네. 했었으면 음. 이제는 바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심미적인 부분, 예술품, 네. 그리고 뭐 디자인 이런 지금 창작의 영역에서도 그 내 작품을 큐레이션할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기획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을 구별을 하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떤 맥락들을 잘 읽어내는지가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사실 맞아요. AI 시대가 돼서 많이 느끼는 건데 옛날에 이제 막 산업 시대가 들어오면서 수공예에서 이제 공장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디자인도 엄청 많이 탄생했는데 AI 시대에도 사실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산업혁명 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제가 되게 요즘 우리 되게 산업혁명 때 그 공예가들의 느낌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 산업혁명 시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맞아요. 그렇죠. 방직 공장에 이제 노동자들이 그렇죠. 방직을 하던 노동자들이 찾아가서 방직 기계를 부숴버렸거든요. 때려 부셨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AI 센터를 부수진 않았는데 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똑같은 공포를 느꼈던 거죠. 이게 나의 직업이 대체되고 그래서 이제 아트앤크래프트 무브먼트라고 네.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의 장인들의 정신으로 네. 돌아가자 이런 네. 운동도 시작을 하고 네. 그런데 또 그러면서 바우하우스 등장하고 하면서 기계가 만들 수 있는 디자인 네. 역량으로 또 파이프 같은 거 휘고 그런 건 사람이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파이프를 굵은 파이프들을 휘어서 볼드한 이미지의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기술을 접목하면서 계속 디자인이 바뀌어 왔어요. 디자인도 사실 그 기술이 생겨나면서 디자인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그렇죠. 생겨난 맞아요. 거고요. 결국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산업혁명과 함께 그 이제 떠오른 어떤 그런 사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등장하면서 네. 이제 회화가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사실주의 화가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실제 있는 모습을 모사하는 거에 집중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진이 등장하면서 정말로 실제로 있는 걸 모사하는 게 사진과 다를 바가 뭐야? 그렇죠. 라는 그렇죠. 질문들이
대두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심리에 대한 묘사, 내가 봤던 이 첫인상에 대한 그 흐릿한 인상에 대한 묘사 네. 이런 식으로 뭐 피카소라던가 네. 아니면 인상주의 화가들 네. 이렇게 점점 차별화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인 거죠. 그래서 이 맥락으로 보자면 네. AI가 등장해서도 분명히 AI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 AI가 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들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그 산업 시대 들어와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때 남은 디자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고전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파 같은 거나 그렇죠. 의자 같은 거는 지금도 여전히 사실 쓰이는 디자인들이고 미드 센츄리. 네. 굉장히 고가죠. 굉장히 고가 가치가 사실 부여가 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그 자는 굉장히 비하가 됐었지만은 사실 AI 기술이 좀 새롭게 이제 창작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이제 좀 제가 똑똑한 쪽을 해볼게요. 그 옛날에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기술 복제 시대가 막 되면서 그래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어떤 그런 굉장히 큰 밸류 같은 것들이 좀 네. 붕괴됐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붕괴가 오히려 예술을 대중에게 열어주고 네. 이제 해와 같은 거를 오히려 이제 약간 민주주의적으로 민주화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AI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접근이 쉬워진 거잖아요. 대중이 그 어떤 창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AI 기술이 어떻게 보면 창작을 좀 더 민주주의화 시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기술, 복제 기술, 사진과 같은 복제 네. 기술이 등장하면서 예전에는 대중들이 예술품을 보기 위해선 굉장히 가기 어려운 미술관을 가야 된다거나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만 이제 미술품을 접할 수 있어서 그때 아우라라는 것이 있었다. 네. 실존성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던 건데 복제 기술로 통해서 이제 더 많은 대중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게 돼서 네. 예술이 해방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해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AI는 이렇게 대중이 접하는 사람에게 해방을 시킨 느낌이 아니라 네.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킨 느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네. 요즘 유튜브에 AI 활용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그 AI 컨텐츠들의 퀄리티를 보면은 예전에 영상 전공한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컨텐츠의 퀄리티 정도를 분명히 이 사람은 그렇게 영상 전공자가 아닐 수 그쵸. 있음에도 그렇죠. 만들어낸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누구든 어느 정도의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쉬워졌다. 네. 내 생각을 구현하고 표현하기 쉬워졌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그 창작에 대한 해방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창작의 그래서 그 창작의 로어 바운드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 그 하방, 네. 최저선, 하한선. 네, 하한선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이 그러니까 하한선이 낮아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낮아지긴 진입장벽이 한 거죠. 낮아지고 네. 그 낮은 레벨의 컨텐츠들의 그 수준이 네. 어느 정도 꽤나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하지만 또 이미 높은 퀄리티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컨텐츠들이 AI에 의해서 퀄리티가 크게 변화하였는가라고 네. 보면은 아직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광고 만들 때 예. 이미지 몇천 장 만들어서 한 장 쓴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일러스트레이터 친구가 이거 내가 그리는 게 빠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끔 스크립트를 쓰다가 네.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하는 게 낫겠는데? 네. 그런 말. 네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왜냐면은 전문가들의 퀄리티 기준점은 훨씬 일반 대중들이 만들어낼 때 퀄리티 기준점보다 높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거든요. 네. 하지만은 지금의 AI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내 의도대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영역에서는 네. 아직 그
민주화라고 해야 될까요? 해방. 네, 해방. 해방이 아직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창작에는 어느 정도 해방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봅니다. 네, 사실 AI도 어쨌든 그 창작에 있어서 상향 평준화를 좀 갖고 오긴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인이든 예술이든 그 예술가의 안목을 기르는 일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앞서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는 어떤 능력이나 안목을 더 길러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AI 시대의 인간의 고유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훈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타고나는 영역도 있지만은 이런 걸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길러낼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 안목을 길러야 되고 좋음과 나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디자인 학과에서 수업할 때 항상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예술 쪽에서도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안목을 기르는 거에 가장 교과서적인 답변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라라는 네, 국영수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라고 이거 하는 듣다 보니까 AI 같네요. 딥러닝 많이 해서 머신러닝 많이 해서 맞습니다. 기준을 높여라 이거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특강을 나가거나 강의를 나갈 때 학생들에게 해주는 얘기는 좋은 것의 범주를 지금은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아,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런 창작자, 네. 이제 디자인을 한다거나 자신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그 좋은 것들의 범주를 예술 쪽과 심미적인 부분으로 많이 탐구를 하고 네. 디깅을 하는데요. 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보통 요즘에 보면은 메타에서 메타 네. 커넥트 같은 행사도 하고 네. 구글에서 구글 I/O 맞아요. 그리고 애플에서 WWDC 이런 네. 컨퍼런스들을 많이 열어요. 그렇죠. 네. 큰 기술 회사들이 자신의 최근 기술 성과들을 자랑하는 장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술에 대한 컨퍼런스나 이런 데에도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재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유의 깊게 보면서 네.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아, 이 기술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좋구나라는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목을 더 키우기 위해선 특히 네. 이 기술 시대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그렇죠.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무조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옛날에는 디자이너가 포토샵 잘하고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잘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 기술 트렌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이런 AI 시대에 맞는 이 디자인 교육, 미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네. 디렉터적인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스킬을 가르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에 대한 이해에 대한 수업이 무조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컨텐츠와 혹은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기획하고 표현하는 훈련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큐레이션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네. 자신의 컨텐츠를 큐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지 클라이언트 잡을 받고도 그걸 큐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풀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수업이 보통은 대학에서는 졸업 작품 때 말고는 별로 맞아요.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그런 능력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실무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네. 박사 학위를 하면은 이 큐레이션 능력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훈련을 하게 돼요. 논문을 써야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논문이 이 지금 브랜드 만들고 작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이 브랜드를 왜 구축해야 되고 이 제품이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 흐름을 스스로 짜내고 이것들을 디렉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박사학위 때 좀 길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스토리와 생각들을 표현하고 큐레이션하고 논리적으로 짜맞출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사실 결국은 우리 디자인 업계에서도 그렇고 예술 업계에서도 그렇고 AI 시대가 너무 이제 평준화가 잘 되고 기술에 평준화가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그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점점점 결국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요즘 아까 대학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느끼는 건데 대학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요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품을 하면은 작업을 하면은 그걸 크리틱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계속 하평을 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가치 판단이나 그 논리 흐름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더 좋은 디자인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사실 AI 시대는 그걸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작품 판단을 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 그런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앞으로 네.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AI 시대 창작자에게 또 그런 어떤 윤리 기준이 또 필요할지도 좀 여쭈고 싶은데요. 어떤 윤리적 감각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아까 좀 전에 바로 전 섹션에 말씀해 주셔서 뉴스에서 네. 이런 AI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창작자로서 창작자들은 AI 엔진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엔진을 만들어낼 때 윤리를 창작자에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들에게는 일단은 그 제품 자신이 사용하는 툴이 얼마나 윤리적인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상 힘들죠. 제일 잘 만드는 AI를 사용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에겐 작곡이나 이런 데랑 비슷하게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표절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계속 센싱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곡도 내가 표절을 한 게 아니지만 어디선가 들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막 게시가 그렇죠. 내려온 것처럼 네,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 작곡가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들으면서 맞아요. 이것이 표절이 아닌지를 계속 스스로 자가 검증하는 네. 과정들을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AI를 활용한 창작자들도 동일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판단 네. 그리고 어떤 사고적 능력, 인문적 능력 이렇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AI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조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 건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스스로 답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앞으로 제가 작업을 하고 계속 AI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모습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저의 이 지금의 기준도 앞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저에게 조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의 큐레이션이 네. 얼마나 적확하게 되었는가. 아. 그러니까 이 기획이 얼마나 의도한 바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네. 그 의도한 바를 표현이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을 위해서 얼마나 알맞은 기술을 사용하였는지 이렇게 이 모든 삼박자가 네. 제대로 큐레이션 되었는가 아. 이게 저에게 있어서 지금 조음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AI 시대에 그 기술과 예술 사이를 헤쳐나가고 계시는 저희 창작자이신 김승기 박사님을 모시고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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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승기 박사님이었습니다. 네.